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농촌진흥청에 근무하고 있는 성재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농업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길지 않게 1시간 이내에 지루하지 않게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흔히 어디 가서 세미나를 할 때 보면은 미래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농업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다.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미래 농업이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이라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변하고 있는 세상을 주기가 큰 역사적인 흐름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좀 주기가 짧은 인간의 활동을 한번 보자고요. 자, 주기가 큰 걸 보면은 일단 식량 안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위기가 닥쳤다, 유엔에서 그러는데 수억 명이 기아 위기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가 우리 식탁을 바꾸고 있다. 전쟁과 기후재앙 공통점과 차이점을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막 띄우고 있습니다. 아마 2, 3년 전만 하더라도 식량 안보 이야기가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기후변화 이야기는 한 몇 년 전부터 나왔고요. 이렇게 세상의 그 관점이 많이 바뀌고 있고요. 실제 이게 현실이 되는 게 FAO, 그러니까 세계 식량 농업 기구에서 세계 곡물 가격 지수를 매월 발표하는데요. 그 평균이 100입니다. 100인데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는 쭉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170까지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45%, 곡물 자급률은 20%입니다. 식량 자급률하고 곡물 자급률은 좀 다른데요. 곡물 자급률은 우리가 먹는 것만 따지는 겁니다. 식량 자급률은 사료까지 다 포함한 거고요. 우리가 먹는 것만 봤을 때는 곡물 자급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조금 거칠게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가 오늘 점심 먹을 때 반찬이 5개가 있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국산이고 나머지 4개는 수입산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실제 작물별로 보면은 우리 그 빵 많이 먹잖아요. 빵 만드는 밀가루는 자급률이 0.8%입니다. 우리 콩 같은 걸로 요리 많이 하잖아요. 건강에 좋다고. 콩도 30%밖에 우리가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큰 흐름에서 보면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고요. 또 인간의 활동으로 보면은 스마트폰입니다. 이게 누구죠? 스티브 잡스가 이 스마트폰을 들고 나와서 이 기계 한 대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인터넷도 되고 전화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게 2007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정도 됐는데요. 이 스마트폰이 지금은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이 개인당 한 대씩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아주 어린 친구들하고 아주 어르신들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 세계 사람들이 개인당 한 대씩 가지고 있다고요. 이렇게 잘 만들어진 플랫폼 하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죠. 아마 이런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먹방도 불가능할 것이고요. 이런 스마트폰이 워낙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LG전자하고 넷마블이라는 그 게임 회사 주식 가격에서 넷마블이 더 높았어요. 이렇게 스마트폰이 세상을 많이 바꾸고 있고요. 또 다른 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는 지금 우리가 한 2년 넘게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우리 사회를 바꾼 건 명확합니다. 딱 2가지입니다. 비대면과 디지털입니다. 예전처럼 사람들이 자주 만나서 소통할 기회는 아마 줄어들 거고요.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많이 그것도 급격하게 바뀌게 될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큰 흐름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할 때 마침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건 이제 2016년에 처음 우리에게 소개된 그런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농업도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도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들어가서 Agricultural Technology, 에그테크라는 이런 말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지금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나라 선수가 상대방이 어디를 차고 있습니까? 목, 머리, 어깨? 목을 차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차입니다. 근데 이 목차는 한자니까 깨끗한 우리말로 차례로 바꾸겠습니다. 간단하게 4차 산업혁명 이야기 좀 하고요. 이 4차 산업혁명과 농업,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제가 생각한 내용, 그리고 나가면서 제가 오늘 이 세미나를 왜 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일단 산업과 산업혁명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산업은 인간의 경제적인 활동이죠. 그래서 1차 산업이라고 하면은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먹는 것을 채취하는 게 1차 산업이고, 이걸 가공하는 게 2차, 이걸 서비스하는 게 3차겠죠. 아직 4차 산업이라는 말이 교과서적으로 정의되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지식을 전달하여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산업으로 이렇게 아마 저는 정의를 합니다. 이게 산업이고요. 산업혁명은 다릅니다. 산업혁명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산업혁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기기관이 나옴으로써 1차 산업혁명, 전기가 나옴으로써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컴퓨터가 나옴으로써 3차 산업혁명, 이 아직까지 있었고, 지금 현재를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3차 산업혁명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2, 3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게 있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냥 이 정도만 하고 산업과 산업혁명 이야기로 넘어가고요.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농업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농업이 처한 현실을 슬라이드 한 3장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을사늑약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서 1945년까지 우리나라를 지배를 하고 광복이 되면서 이제 물러갔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농민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했습니다. 쭉쭉쭉 해서 지금은 농민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4.3%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43세쯤 되는데 농민들의 평균 연령은 68세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정말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고생해가지고 우리를 지금 먹고 살게 해주니까 사실 농민들한테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자동화도 많이 돼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분들 덕분에 우리가 마음 편하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굶어 죽는 거지는 없잖아요. 다 이분들 덕분입니다. 농업 현주소 2번째를 보면은요. 기후변화 또는 온난화 때문에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재배 적지가 계속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구에서 사과가 많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30년 뒤에는 대구에서 사과가 안 나오고 경기도 포천에서 사과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라봉에서, 아니 제주도에서 한라봉이 나오지만은 앞으로는 충주에서 한라봉이 나올 거래요. 지금 2030년 때는 이렇게 재배 적지가 우리나라에 많지만은 2060년대, 2090년대 되면은 전부 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가 되기 때문에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작물로는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런 데다가 끝으로 FTA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즉 나라 간에 서로 관세 없이 농산물 또는 다른 일반 공산품을 주고받자는 겁니다. 관세 없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면 경제 영토가 그만큼 넓어지겠죠. 자동차를 파는 건 아주 좋지만은 농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규모 경제에서 밀리기 때문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농업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농업은 발전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왜 농업이 다른 공산품 산업에 비해서 발전이 안 돼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최고입니다. 뭐 자본 우선주의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그러면 이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거나 주식을 투자해서 몇 년 뒤에 뭐 이자율보다 높은 그 이윤을 받거나 안 그러면은 부동산을 사놓고 몇 년 뒤에 오르기 기다리거나 어쨌든 이렇게 자본을 계속해서 불려나가야 합니다. 근데 농업은 자본의 순환 주기가 매우 깁니다. 벼 품종 하나 개발하는데 15년이 걸립니다.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10년, 15년 걸리는데 그것처럼 벼 품종 하나 개발하는데 10년, 15년이 걸려요. 이렇게 자본 순환의 주기가 워낙 길기 때문에 자본이 농업 분야에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이 아직까지 발전을 못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농업에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농업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이런 겁니다.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IoT 이런 게 농업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빅데이터. 생육, 그러니까 벼를 재배하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그 삼겹살용 돼지고기를 키울 때 이때의 모든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모아질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기상 데이터, 환경 데이터까지 다 모아져서 이게 소비자한테 갈 때는 소비자 맞춤형으로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빅데이터를 이렇게 농업에 활용할 수 있고요. 인공지능이라든가 CPS,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면은 생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딸기를 만든다고 그럴 때 딸기에게 적합한 딸기의 생육 단계별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사양 관리는 돼지를 키울 때 돼지의 생육 단계별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러한 모든 데이터를 유통 과정에까지 활용을 함으로써 생산 이력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삼겹살을 먹고 있는데 이 삼겹살이 어떤 품종의 돼지를 어떤 농가에서 어떠어떠한 사육 방법으로 어떠어떠한 사료를 먹여 키워서 내 손에까지 왔는지를 모든 과정을 다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안전하겠죠. IoT 모바일은 정보 수집, 여기서 말하는 생체 정보는 돼지가 자랄 때 아니면 소가 자랄 때 이 그 생육 과정 중의 돼지의 정보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이런 정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보하고 내 소비자 정보하고 결합이 되면 맞춤형, 소비자 맞춤형 그런 농산물 생산이 가능합니다. 또 로봇 무인체가 로봇 무인 생산, 자동 생산으로 갈 수도 있고요. 요즘은 농산물 포장도 3D 프린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소고기가 있는데 이 소고기가 지금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특수한 랩으로 싸놓으면은 소고기가 상하면 이 랩의 색이 불투명하게 변한다거나 아니면 기능성 식품, 요즘은 대체 식품 같은 것을 3D로 프린팅도 하잖아요. 소고기 우리 뭐죠? 그 구워 먹는 그릴에 구워 먹는 대신 3D 프린팅 해가지고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다고요. 4차 산업혁명 기술 농업이 이용하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요. 이번에는 농업 과정을 농업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만나면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생산. 이렇게 재배해가지고 키우고 이런 생산도 그만큼 정밀화 자동화가 되겠죠. 우리가 농약을 치건 비료를 치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만큼만 줄 수 있으니까 환경 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거고요. 또 스마트팜이라든가 식물 공장처럼 실내에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서 작물을 재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관측 같은 경우 드론을 띄워서 지금 배추 생육 상황을 봄으로써 미리서 만약 생육 상황이 안 좋으면은 미리서 외국하고 배추를 수입할 수 있는 계약을 맺어서 배추의 수급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고요.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 IoT 기반의 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이고요. 소비도 IoT 기반으로 인해서 IoT 기반을 활용해서 위해 관리가 가능하겠죠. IoT로.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트레이서빌리티, 농산물 생산 이력도 활용할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맞춤형이 가능하고요. 유통도 당연히 그게 가능하고요. 이렇게 농업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만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농업과 기술이 만났다고 해서 에그테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전에는 농업의 경쟁력을 판단할 때 너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알면은 그 농가의 경쟁력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너 어떤 플랫폼 쓰니? 이것만 알면은 이 농가의 경쟁력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빅데이터가 뭘까요? 농업 생산 과정에서 빅데이터일 수도 있지만 이 빅데이터가 내 데이터하고 연결이 되면은 내 개인 식단 맞춤형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빅데이터잖아요. 자, 지금은 약국에서 약만 팝니다. 근데 제가 혈당이 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처방전에 따라서 그냥 혈당약만 주죠. 제 몸에 대한 정보가 약국에 있으면 약국에서 약만 파는 게 아니고 제 혈당에 알맞은 키위나 체리를 추천해서 바로 현장에서 약을 농산물을 구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약국에서 약과 함께 농산물도 판매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으로 뼈가 좀 약해지신 분한테는 약과 함께 포도를 추천해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살 수 있게 만들고, 상처가 나서 꿰맨 분에게는, 즉 수술하신 분에게는 비타민C가 많은 뭐 고추라든가 감귤류, 멜론류를 추천해 줄 수도 있고, 활성산소가 많아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살구를 추천해 주고, 그러면 이건 약국도 좋고 농산물도 많이 팔려서 좋고요. 이렇게 농업 데이터가 다른 산업과 융합이 되어야만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이 가능합니다. 농업 데이터, 농업 빅데이터는요, 품종 개발부터 생산, 수확, 가공, 저장, 유통, 판매, 심지어는 소비자 반응까지 모든 과정에서 다 생산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게 빅데이터고, 이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책을 한 권 추천하겠습니다. 이분이 농업은 95%가 과학기술이고 노동력은 5%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인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USB를 만들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이스라엘 장관을 10번이나 하고 총리를 3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92살까지 대통령을 하시고 대통령 물러나서 이 자서전을 썼어요. 그리고 자서전을 탈고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자서전의 제목이 No Room for Small Dreams예요. 그러니까 No Room, 방이 없다, for Small Dreams,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는데요. 직역을 하면 이렇고, 의역을 하면은 모름지기 꿈은 크게 가져라, 뭐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겠죠. 아주 그 작고 얇은 책이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자, 농업의 미래는 지금도 이렇지만은요, IT, BT, 예술, 문화, 과학, 모든 부분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바로 농업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대학 다니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그게 빅 블러입니다. 블러는 경계잖아요. 근데 빅 블러, 그래서 경계가 흐릿한 겁니다. 농업이면 농업, 뭐 자동차면 자동차 이렇게 구별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융복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여러분의 전공만 공부하지 마시고 다양한 학문을 배울 수 있을 때 좀 맛보시고 공부하기를 추천을 합니다. 요즘은요, 서울대학교에 푸드테크학과가 있습니다. 경희대에 미래식품학과도 있습니다. 참 다양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CES라고 들어보셨죠? 이건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계시는 동안 좀 다양한 그 학문을 접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분야로 취업할지 모르잖아요. 어느 분야로 직업을 잡을지를 모르니까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인데요. 자, IBM은 컴퓨터 만드는 회사죠. 근데 컴퓨터 만드는 회사에서 Next 5 in 5라는 걸 발표해요. 즉 5년 내에 세상을 바꿀 5대 기술을 발표를 하는데 최근에 그게 농업이었어요. IBM이 구상 중인 식품 공급망 혁신 5단계 가지고 농장에서부터 수확, 상점, 식탁, 그리고 폐기장까지 이 과정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바뀔 것이다 라는 내용을 농업계가 아닌 컴퓨터 회사가 발표를 한 겁니다. 농장에서는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돼서 수확량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남아서 버리는 게 없도록 할 것이다. 수확한 이후에 모든 내용이 블록체인 기술로 연결이 될 것이다. 매점에서는 안전하게 어떻게 관리할 것이다. 그리고 식탁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나중에 폐기물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걸 컴퓨터 회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고요. 얼마 전에 CES였습니다. 매년 1월 초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전제품
전시회를 하는데 올해 2022년 올해 이번 CES에서 NFT, 푸드테크, 스페이스테크라는 카테고리 이 세 개가 신설되었습니다. 즉 우주산업하고 푸드테크가 가전 박람회의 새로운 카테고리로 들어간 겁니다. 가전제품에. 이게 왜 들어갈까요?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자,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 번째, 5G 서비스입니다. 자, 1세대 통신 1G, 2G, 3G, 4G, 5G 이렇게 가는데 지금 우리는 대부분 5G를 쓰고 있고 이 5G의 특성은 초반응, 초연결 뭐 이런 거잖아요. 자, 이 5G를 우리나라에서 2018년 12월 1일 세계에서 최초로 5G 첫 전파를 발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있는 그 3대 통신사가 각각 1호 시그널을 누구한테 줄 건지를 가지고 대단한 홍보를 했습니다. 자, KT에서는 그 롯데월드 타워, 롯데타워에 있는 그 인공지능 안내 로봇, 로타라는 이 안내 로봇한테 1호 시그널을 줬습니다. SKT에서는 저기 안양에 있는 공장 자동화하는 AI 머신한테 1호 시그널을 줬어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자, LG U 플러스는 어디한테 1호 시그널을 줬을까요? KT는 안내 로봇 로타한테, SKT는 공장 자동화한테, LG U 플러스는 트랙터한테 줬습니다. LG U 플러스는 트랙터한테 줘서 무인 자율주행 트랙터를 만드는데 이 시그널을 쓰게 만든 겁니다. 그럼 네 번째, 농식품, 기술금융. 예전에는 제가 뭔가 창업을 하고자 했을 때 뭔가 내 집이 있다거나 뭐 은행에 뭐 예금이 있다거나 이런 걸 담보로 해서 나에게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지만 앞으로는 기술금융, 특히 농식품 기술금융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금융시장도 바뀌고 있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농산업체에도 지금은 이제 충분히 기술 담보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뜻이고요. 흐름 다섯 번째는 배달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배달을 굉장히 빨리 잘해줍니다. 저녁 10시 이전에 신청을 하면 다음날 아침에 새벽 배송이 되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어디 교보문고에 책을 주문하더라도 바로 다음날 우리한테 배달이 되죠. 자, 아마존에서는요, 이 배달을 혁신적으로 바꿨습니다. 배달 경로를 좀 바꿔가지고요. 아마존은 당일 배송보다도 더 빠른 주문 후 5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이것도 요즘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고객이 사기도 전에 배송부터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제가 이 시계를 가지고 싶어요. 근데 이 시계가 100만 원짜리인데 제 월급 가지고는 도저히 이 시계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와서 뭐 어디 아마존이라든가 어디 옥션에 들어가서 이 시계를 보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내 월급이 얼만데 하고 못 사요. 또 며칠 뒤에 또 들어가서 또 시계를 보는 거예요. 이거 질러 말어. 그래서 또 결국에는 못 사요. 이러는 것을 보고 이 아마존은 제 심리를 분석을 해서 얘가 금방 살 것 같다 그러면 예전에는 자, 특허 내용은 고객이 물건을 주문하기 전에 구매 여부를 파악한 뒤 제가 물건을 살 것 같다고 하면은 미리 물품을 포장해서 고객과 가까운 물류창고나 배송 트럭에 옮겨 놓는 것이다. 고객이 실제로 주문할 때까지 포장된 물품은 물류창고나 트럭에서 기다린다. 이게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제가 주문하기 전에 이 시기를 저한테 보내줍니다. 제가 지름신이 강림하지 않았는데 이 시기를 저한테 보내줘요. 그래서 거기다 써줍니다. 주문 안 했는데 미리서 보냈어요.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아서 반송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글을 써서 보내요. 그러면 바로 지름신이 강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예측 배달이 아니고 미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고요. 자,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농업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농업 인공지능 대회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자, 오이를 키울 때 사람과 인공지능 중에서 누가 더 잘 키우는지 2018년에, 그러니까 그건 4, 5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내기를 했습니다. 여러 개 팀을 받아가지고 결승에 5개 팀이 올라갔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텐센트, 뭐 네덜란드 회사 해가지고 5개 팀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기에 레퍼런스로 네덜란드에서 오이 농사를 가장 잘 짓는다는 사람을 모셨어요. 그래서 이 5개 팀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놓고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5개월 동안 실제 오이를 재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에 오이를 팔았을 때 이윤이 얼마나 남았는지, 인공지능 전략은 잘 세웠는지, 지속 가능 요인은 어쩐지를 봐서 이걸로 평가를 했어요. 그때 저희 팀이 농촌진흥청에 저희 팀도 나갔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팀을 꾸려서 나갔습니다. 그때 1등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재배 교과서 또는 농가에서 당연시하는 기존의 재배 방법들이 어쩌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말 듣고 소름이 쫙 돋았어요. 좀 다른 이야기요. 2016년에 이세돌 바둑 기사하고 알파고가 바둑을 뒀죠. 그때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이세돌 기사가 알파고한테 딱 한 번 이겼어요. 그때 어떻게 이겼냐면은 이세돌 그 기사가 나중에 인터뷰를 했어요. 평소에 바둑을 두던 패턴이 아닌 인간이라면 이렇게 바둑을 두지 않을 패턴으로 바둑을 뒀더니 얘가 헷갈렸다. 그래서 내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 176순간 만에 그랬을 거예요. 즉 정상적인 패턴이 아닌 패턴으로 얘를 속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알파고가 어떻게 됐죠? 인간한테 딱 한 번 졌어요. 그리고 알파고 제로라는 걸 만들어서 알파고는 인간이 만든 기보를 학습을 했지만 알파고 제로는 지가 기보를 만들어서 지가 혼자 학습하고 지가 혼자 인간한테 그래요. 인간들 니네는 내 상대가 안 돼. 그리고 혼자 역사상에서 사라졌던 게 알파고 제로예요. 이렇게 무서운 애들인데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아침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뭐 작물이 잘 자라도록 햇볕을 많이 쬐게 만들어주고 이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재배 방식이 어쩌면 최선이 아닐지도 모른다. 즉 인공지능은 그렇게 판단을 안 했더라라는 말이에요. 저는 정말 소름 돋았어요. 이 말 가지고. 실제 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 1차 때 5개 팀이 참가해서 오이를 재배를 했는데요. 1등을 한 인공지능이 네덜란드에서 농사를 제일 잘 짓는 농업인보다 생산량이 더 많았어요. 훨씬 많았습니다. 2차 농업인공지능 대회 때 농촌진흥청 저희가 나갔는데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나갔는데 디지로그라는 팀을 만들어 나갔는데 그때 우리가 3등 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AI 전략이 우리가 꼴등했어요. 어쨌든 지금 이제 3회 대회를 진행 중이고요. 어쨌든 농업에도 이렇게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흐름 7번째. 잘 아시는 것처럼 VR 또는 뭐 AR, MR 이런 게 저희 농업 교육 쪽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좋은 현상인지 안 좋은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시골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연세가 많기도 하지만은 또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동남아 같은 데서 이제 결혼 이주민이 많이 오시는데 이분들에게 또는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농업을 교육을 시킬 때 잘 모르니까 그분들이 훨씬 이해하기 쉽도록 VR이나 AR, MR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하우스에 온도 편차가 있을 거잖아요. 온도가 아무래도 공기 온도가 높은 위가 더 높을 테니까요. 근데 온도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바로 이럴 때 눈에 보이게 가시화 장치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렇게 농사 짓는 방법을 교육할 때도 VR, AR, MR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흐름 8번째. 조금 전에 CES 이야기 했었죠. 올해 CES에서 NFT하고 그다음에 푸드테크하고 우주산업 이 세 가지가 새로운 카테고리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 CES 할 때, 그러니까 지금이 오늘이 6월 달이니까 한 6개월 뒤면은 내년 1월 5일인가 아마 CES 할 거예요. 그 CES 할 때 기조 연설을 존 디어 트랙터 회사 회장한테 맡겼어요. 존 디어는 세계에서 가장 큰 트랙터 회사거든요. 그 회사 사장이 CES에서 기조 연설합니다. 자, CES는요, 가전제품 박람회인데 2014년부터 자동차가 거기에 전시되기 시작했어요. 자동차는 가전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요즘은 가전제품하고 자동차 산업하고 구별이 거의 안 됩니다. 빅블러. 이 트랙터도 2019년에 처음 CES에 나가게 됐고 19년, 2000년, 2021년, 2022년 올해 올 1월 달에 이 존 디어가 최우수 혁신상을 받았어요. 트랙터가 가전제품에서 혁신상을 받았다고요. 최우수 혁신상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기조연설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 6월 15일자 신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에는 한 16일쯤 보도가 됐고요. 존 메이, 존 디어 트랙터 사장 대표이사는 기술과 지속 가능성이 인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회들이 최근 농업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농업 분야 종사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인구에게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 농기계 회사가 그걸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할 겁니다 아마. 저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농기계에 전공을 했거든요. 농기계 전공한 사람이 이렇게 CES에서 메인 연설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발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세상 흐름을 말하는 건 마지막. ESG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이제 사회 가치 경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ESG를 안 하면 이제는 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 ESG라는 개념은 사실 오래됐습니다. 2005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개념이고요. 2015년에 유엔에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17가지는 꼭 하자. 2030년까지 꼭 하자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빈곤증식, 빈곤종식, 기아해결, 건강과 복지, 양질 교육, 성평등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잡을 때는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관심을 두고 직장을 잡으면은 훨씬 여러분들의 발전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세미나를 마치면서 세미나를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농업의 가치는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닙니다. 자연에서 먹거리를 생산하는 그런 1차 산업이 아닙니다. 먹거리를 생산할 때도 안전한 농산물, 기능성 식품을 만드는 게 농업이고요. 이 농업의 과정 중에 종의 생태계 보존, 환경 정화, 다양성 확보, 종의 다양성 확보 이런 게 다 농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농업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응용하면은 도시농업, 동물복지, 로컬푸드, 원예치료, 치유농업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게 또 가능합니다. 치료는 의사 선생님이 손이 다쳤을 때 이렇게 수술해서 꼬매는 게 치료이고요. 치유는 제 몸 스스로의 회복 능력을 키운다는 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내 몸의 자생력을 좀 회복 능력 또는 자생력을 키워주는 게 치유 농업이 되겠죠. 이런 것도 농업 분야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치유 농업법도 만들었거든요. 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신기술도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 소재, 바이오 신약, 3D 프린팅. 요즘은 어디까지 와 있냐면요. 누에고치 실을 이용해서 우리 수술실, 봉합사를 만들 뿐만이 아니고요. 누에고치 실을 이용해서 인공 뇌막, 인공 고막,
인공뼈 등을 만들 수 있고요. 인공뼈뿐만이 아니고 이런 인공뼈도 3D 프린팅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농업 분야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농업이 에너지 분야까지 가 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에너지를 생산을 해서 이 지역, 내가 농사 짓는 이 마을의 에너지를 자연순환 농법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농업부 분야고 농업부 가치가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농업에 좀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창업을 할 때 농업 분야도 꼭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제 명함의 뒷부분입니다. 저는 농촌진흥청 디지털 농업 추진 단장이고요. 밑에 빅데이터 팀하고 첨단 농자재 육성 팀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빅데이터 팀만 좀 보겠습니다. 빅데이터 팀은 플랫폼 팀, 인공지능 팀, 융합기술 팀, 데이터 관리 팀이 있는데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전공을 좀 봅시다. 전산, 원예, 경제, 통계, 농화학, 유전공학, 농업기계, 전산.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농촌진흥청 디지털 농업 추진 단장입니다. 농촌진흥청에는 농대 나온 사람만 있을 것 같죠? 안 그럽니다. 이렇게 전산, 원예, 경제, 통계, 유전공학, 기계, 당장 저희 과만 하더라도 이렇고요. 다른 과는 또 얼마나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농촌진흥청에는 농업을 하신 분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 직장을 잡을 때 꼭 관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나가겠습니다. 슬라이드 4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제가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기가 큰 역사 흐름으로 식량 안보하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주기가 좀 짧은 흐름으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스마트폰 개발과 코로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마침 거기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들어와서 농업도 이렇게 크게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 선배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 여자분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네. KT 보우먼이라는 대학원생입니다. 블랙홀이 뭔지 아시죠? 블랙홀은 질량의 밀도가 워낙 커서 빛, 입자, 알갱이마저도 끌어들여 버리기 때문에 아주 어두운 공간을 블랙홀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반사물을 사진 찍어야 하기 때문에 블랙홀은 당연히 사진을 찍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 KT 보우먼이라는 대학원생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이 지구만한 크기의 망원경이 있다면은 멀리 우주에 있는 블랙홀, 정확히 말하면 블랙홀 막 들어가는 그 언저리의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근데 우리 지구상에서 지구만한 뭐 망원경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8개의 망원경을 연결시켜서 지구만한 망원경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지구 크기만한 망원경을 만들어서 이 사진을 찍었잖아요. 이게 2019년 4월입니다. 인터넷 뒤져보면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프로젝트라고 나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블랙홀은 아니고요. 블랙홀 들어가는 그 언저리, 지평선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이 지평선 망원경 프로젝트인데요. 이런 상상력을 좀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냥 교수님들이 주입식으로 넣어주는 그 교육만 받지 마시고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시면서 상상력을 좀 키워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문샷 싱킹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문샷 싱킹은 구글의 기업 정신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지구상의 기업 중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구글의 기업 정신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자, 지구상에서 달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달나라에 정말 토끼가 절구를 찍는지 안 찍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망원경으로 달나라를 관찰을 합니다.
근데 잘 안 보여요. 좀 더 크게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망원경을 키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토끼가 좀 더 크게 보이겠죠. 근데 그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고, 문샷 싱킹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주선을 쏴서 달나라를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문샷이에요. 달나라를 가서 직접 보자. 토끼가 있는지 없는지, 토끼가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 이런 사고, 이런 도전적인 상상력을 좀 가져보시기를 권하기 위해서 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예, 농업 분야에도 비전이 많고요. 가능성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업 분야 그리고 농생명 분야에 많이 진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